총선 특집 뉴스 프라임. 오늘은 국회에 마련된 오픈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딱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들만큼이나 열심히 현장을 누볐던 연합뉴스TV 정치부 기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픈 스튜디오에 지금 국민의힘 출입하고 있는 장효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이다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본투표를 앞두고 보내는 마지막 저녁입니다. 각 정당들도 막판 집중 유세에 나서고 있을 텐데요. 각 당 마지막 공식 선거운동 장소로 어떤 곳을 선택했는지 먼저 국민의힘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이 고른 장소는 서울 중구에 있는 청계광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구는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 중에 하나죠. 네. 이 장소를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중구는 수도권, 특히 서울의 또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네. 파이널 유세가 밤 8시 20분쯤에 시작될 예정인데요. 현실적으로 이 시간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일 만한 장소기도 하고요. 한동훈 위원장과 주요 선대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한 위원장은 2조 심판과 개헌 저지를 위한 의석을 달라고 호소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메시지를 냈는데요. 여기선 어려웠던 선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많이 힘들다. 아직 많이 어렵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범죄자 집단을 상대로 악전고투해온 정부 여당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마지막 총력 유세 시작했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택한 곳은 용산역 광장입니다. 용산은 대통령실이 위치한 지역구인데요. 그만큼 정권 심판론을 앞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장소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 그리고 이곳에서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전달 효과가 극대화된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28일에 선대위 출정식도 이곳에서 했는데요. 마지막 유세도 이곳에서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강조하고 또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 나갈 야당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3지대 정당들도 마지막 집중 유세에 한창인데요. 먼저 조국혁신당은 마지막 유세 장소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을 선택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저녁 광화문 광장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밝히면서 2016년 촛불혁명 그날의 심정으로 그 자리에 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상징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광화문이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선거 유세에서 강조해왔던 흐름대로 이곳에서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색정의당 선대위는 앞서 6시 반부터 마지막 유세를 시작했는데 장소는 홍대 상상마당이었습니다. 이곳은 장혜영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젊은 층들이 또 많은 곳이죠. 젊은 유권자들과 많이 접촉을 하면서 좀 전략적으로 표심에 구애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거대 양당 정치의 피로감을 좀 많이 느끼는 젊은 층 그리고 아직 어느 당의 마음을 딱 정해두지 않은 표심을 노리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잠시 뒤인 저녁 8시부터 경기 부천시에서 피날레 유세를 합니다. 부천은 새로운 미래 소속으로 6선에 도전하는 30의원이 출마하는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미래 측은 당에서 가장 무게감이 있는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구로 장소를 선택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곳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동시에 수도권에 대한 표심을 구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개혁신당은 마지막 피날레 유세를 어디서 진행할 예정인지 장효인 기자, 개혁신당은 어디서 진행을 하죠? 네,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구죠. 경기 화성을에서 파이널 유세를 벌입니다. 잠시 뒤인 밤 8시에 문화복합용지라는 곳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이주영,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파이널 유세에서는 썩은 도끼로는 썩은 나무를 벨 수 없다. 그러니까 대안 세력을 선택해달라 이렇게 호소할 걸로 보입니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이런 입장문을 냈는데 한국 정치에서 소신파 정치인을 멸종시키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심판하는 한 표를 호소한 겁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자정까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여야 지도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만 지난달 28일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여야 대표가 선택했던 장소들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당은 주로 어디를 방문했고 어디를 방문하지 않았나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일단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자정을 기점으로 첫 공식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송파가 보수 텃밭이라서 갔다기보다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민생을 좀 강조하고 낮은 자세로 시작하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이날을 시작으로 지난 13일간의 동선을 살펴보면요. 방문한 시군구만 136곳입니다. 그중에서 수도권만 91번 방문했어요. 충청권 21곳,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은 20곳을 돌았습니다. 수도권 부분만 떼서 보면요. 서울은 44차례, 경기 37차례, 인천은 10차례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선 마포나 동작 등 한강벨트 지역을 주로 찾았고요. 경기에선 편입 이슈가 있는 김포나 수원, 용인, 오산 등을 찾았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의 명룡대전이 펼쳐지는 인천 계양을도 2차례 방문했습니다. 충청권도 캐스팅 보트로 꼽히죠. 중원 표심 잡기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또 낙동강 벨트를 포함한 부울경 지역도 이번 총선에서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적지 않게 방문했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와 또 특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출마하는 경북 경산 방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충청권 표심 잡기에 좀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한편 흔들리는 지지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텃밭 지역도 방문하는 전략을 편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험지, 호남과 제주는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험지를 찾기보다는 판세를 좌우할 만한 지역에 더 주력하자 이런 전략을 편 걸로 풀이됩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동선 한번 짚어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느 지역을 방문했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격전지를 중심으로 지원 유세를 했는데요. 특히 수도권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많이 찾은 지역구가 서울 동작을 지역구입니다. 네. 바로 여기에만 6번을 직접 방문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서울 동작을 지역구를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로 보고 좀 판세를 지켜보고 있고요. 또 이곳에 출마하는 유사명 후보의 상징성도 고려해 왔습니다. 이곳에 출마하는 유사명 후보의 경우에 경찰 출신으로 경찰국 신설에 반대를 하다가 이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고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만큼 상징적인 인물로 네. 좀 꼽히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험지로도 많이 찾아갔는데요. 총선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이틀에 걸쳐서 창원과 부산 그리고 울산과 대구를 차례로 돌았습니다. 또 총선 전 마지막 주말에는 민주당에게는 대표적인 험지죠. 강남 3구를 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진보 정당에는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평가가 되는 곳인데 여기서도 정권 심판론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힘을 싣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지역과 지역을 도는 그 이동 중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후보들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여야 대표의 동선을 한번 짚어봤고 그렇다면 여야 대표가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좀 강조했는지 그 부분 장효인 기자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의 메시지는 두 가지죠. 2조 심판론 그리고 읍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2조 심판론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범죄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국회에서 이들이 주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야당이 내세우는 정권 심판론에 맞서서 띄운 여당만의 심판론인 거죠. 당은 실제 총선 전국 내내 두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이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리고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거론해온 겁니다. 사실 한 위원장이 취임할 때만 해도 주력 상품으로 밀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네. 바로 운동권 심판론인데요. 상식적인 동료 시민을 대신해서 민주당의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우겠다는 건데 기존의 국정 안정론이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밀려서 힘을 받지 못하자 띄웠던 겁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예상치 못하게 약진을 하고 또 범야권 200석 이런 말까지 거론되면서 프레임을 전환한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읍소 전략은 뭐냐? 바로 정부 여당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으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온갖 악법이 날치기 통과되고 또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등 국정 혼란이 찾아온다는 거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대국민 읍소를 이어왔습니다.
한 위원장은 정부 여당에 부족한 점이 있는 거 저도 인정한다. 하지만 제가 바꾸고 있지 않냐. 제가 집권 여당과 정부를 움직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자 다른 중진 의원들도 좀 초조해졌는지 갑작스러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읍소 전략에 가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악어의 눈물이라면서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왜 정부를 심판을 해야 하는지 설득하고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메시지를 주로 냈는데요. 특히 자주 등장한 키워드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정부 실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인물을 해외로 도피를 시켰다라고 해서 도주 대사라는 키워드를 좀 부각을 했고요. 또 이 대표는 칼텔망이라는 단어도 연설 중에서 좀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그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또 논란이 된 정부 인사들을 고리로 야당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자주 냈습니다. 이 대표는 이처럼 논란이 된 정치 현안들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의 어려움도 강조를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 2년 동안 그 시민들이 더욱 살기가 힘들어졌다 이런 취지로 강조한 겁니다. 그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겪는 경제적인 현실에 대통령이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또 강조를 했던 게 바로 대파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파가 875원이다라고 발언했던 것을 두고 공세를 좀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 유세 기간 중에도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또 법원에 들어가면서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오늘도 이 대표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꼭 투표해서 정권 실패를 심판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여야의 판세 분석인데요. 현재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다. 범야권이 200석을 나올 것이다. 아니다. 최근 들어서 여당 판세가 좋아지고 있다. 여러 판세 분석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각 당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판세 분석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국민의힘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 국민의힘은 대외적으로 몇 석 이상 확보할 것 같다. 이런 메시지는 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범야권의 약진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보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100석도 못 얻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강했는데요. 최근에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과 경합하는 박빙 지역을 55곳으로 봤지만 이제는 60곳까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주요 격전지에서 당의 확산세가 늘거나 혹은 골든크로스, 그러니까 경합 열세 지역에서 경합 우세로 바뀐 지역이 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당내에서는 110석 플러스 알파를 전망하고 있는 의견도 있고요. 네. 아니다, 120석에서 140석 정도를 얻을 것 같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안 선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할 때는 지역과 성별을 비교적 고르게 이렇게 표본으로 모집을 해서 조사를 해서 야권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나왔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그런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국민의힘이 얻는 표는 더 많을 거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사전 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죠. 국민의힘은 이걸 긍정적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사전투표 이후에 지역구 예상 의석을 80석 초반대에서 소폭 올려잡은 건데요. 범야권 후보들의 각종 논란으로 인해서 경합 지역, 특히 수도권의 판세가 더 호전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 선대위는 양문석, 김준혁 후보의 그런 막말 논란 등이 경합 지역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역대 선거를 다시 돌아보면 이런 논란들이 실제 판세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조금 낙관을 경계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현재 보고 있는 자체적인 판세 분석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 야권 자체의 판세 분석도 들어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뭐 구체적인 의석 수를 예상하는 건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민심 앞에 겸허해야 한다면서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데요. 다만 본투표를 앞둔 민주당의 표정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민주당 공식 입장은 151석을 목표로 순항을 하고 있다. 긍정적인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골든크로스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골든크로스가 감지되지는 않는다라고 정반대의 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골든크로스를 이야기하는 건 막판까지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네. 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높은 사전 투표율이었습니다. 역대 총선 사전 투표율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정권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민주당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격전지로 꼽히는 한강벨트와 더불어서 낙동강벨트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판세 호전에 근거로 삼는 이제 양문석, 김준영 후보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전체 판세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가 않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상 이상의 약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는 비례 10석이 목표지만 그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판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총선 결과 확보된 의석 수에 따라서 시나리오별로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 있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석 수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장효인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어느 쪽이든 100석 이상을 확보하면 탄핵과 개헌 저지가 가능합니다. 120석을 넘기면 다수당의 국회 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고요. 150석 이상, 즉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80석에서 200석을 넘기면 전폭적인 전국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른바 3대 벨트를 중심으로 분포된 격전지 50개 정도를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출입하고 있는 장효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이다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